자, 그 형벌제도 1번 한번 볼게. 여기 형벌에서는 나오는 사람이 총 4명 있다 그랬지. 일단 한번 적어볼게. 칸트. 그다음 두 번째 루소. 세 번째가 베카리아. 네 번째가 벤담. 이 4명의 사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지문의 두 번째 줄 한번 봐. 중간에 사법적 형벌은 언제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 자, 밑줄이야. 언제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직 그 이유만. 그 다음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함나 수단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 자, 밑줄은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 밑줄이에요. 그러면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형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얘네 중이야. 베카리아와 벤담. 베카리아와 벤담의 공통점이 뭐냐? 얘네들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최대다수 실행복이잖아요. 행복이 곧 선이거든. 그러니까 선을 위해서 형벌이 시행되는 거야. 그래서 공리주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어야 돼, 형벌이.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차피 하는 건데 다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우리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은 범죄자가 교도소에 딱 들어가잖아. 교도소를 뭐라 그러지? 우리가 교정시설이라고. 교정시설. 교정시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만약에 그 형량을 살고 나와. 그 안에서 이제 뭐 할까? 막 여러 가지 막 재소자들 프로그램 막 이런 거 하겠지. 그래서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갔다 와서 여기 뭐 있지? 아무튼 거기 가면 이제 어떨까? 착한 사람, 아니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거 아니야. 그치? 좋은 교육도 받고 다시 이제 막 새 사람으로. 교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던 순간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어떤 형벌, 처벌을 통해서 이제 어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좀 더 바뀐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간다면은 어때? 더 나은 결과가 초래되는 거지. 첫 번째, 범죄자 교화. 이런 거 있어.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거. 두 번째,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범죄를 뭐 할 수 있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러한 형벌과 이런 처벌을 받겠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자, 이렇게도 나와요. 본보기. 그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해볼게. 좀 더 쉽게 생각해서 너희가 학교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을 혼내. 예를 들어서 혼낸다고 했을 때 하나도 안 무섭고 그냥 귀여워. 예를 들어서 픽 웃음이 나오고 뭐야?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저 정도밖에 안 혼낸다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또 범죄를 저지를까? 또 잘못을 저지를까?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딱 혼내는데 다시는 안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해야 선생님이 그렇게 혼내는 게 어떨까? 효과가 있는 거지. 너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집에서도 마찬가지. 너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엄마 아빠가 혼낸단 말이야. 근데 안 해야지. 근데 엄마 아빠 혼내는데 하나도 안 무섭고 이렇게 되면은 전혀 효과가 없겠지. 이렇게. 시민들에게 어때?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공포감.
공포감을 줘야 돼. 그래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공리주의가 이야기하는 선이야. 선. 앞으로 선지들을 계속 보면 나올 거야. 그러면 칸트 같은 경우는 뭐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형벌이 시행되는 것은 다 반대예요. 칸트는. 그래서 칸트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 그 자체. 범죄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뭐 하는 거야? 응당한 보복. 이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하지? 이거를? 그래서 응보주의라죠, 응보주의. 이런 측면에서 정반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두 번째 진술부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진술. 형벌은 시민들의 범죄 의지를 억제하려는 방편. 시민들의 범죄 의지를 억제하려는 방편 밑줄. 그건 바로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첫 번째로 가보자. 형벌은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벌은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뭐 해준다? 실현시켜준다. 이게 약간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칸트 아저씨는 있지. 보통의 사람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달라. 일단 첫 번째 진술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봐봐.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칸트 아저씨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거야. 우리랑은 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 칸트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를 좀 쉽게 소개를 해줄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살인자 있지. 살인자도 인간으로 봐. 뭐라고? 살인자도 인간이에요. 인간. 그럼 여기 선생님이 아직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루소 지금 나오기 때문에 루소를 조금 미리 소환할게요. 루소와 칸트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사형제를 뭐 할까? 둘 다 사형제도를 찬성해. 둘 다 찬성하거든? 근데 근거가 이유가 정반대야. 정반대. 루소는 살인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아.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만 하면 돼. 우리가 보통 그 살인자들, 우리 요즘 보면은 막 TV 뉴스 같은데 보면은 막 대낮에 막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떠지? 한 번쯤 그런 거 봤지. 그 마스크 같은 거 다 벗고 경찰서 앞에서 이렇게 수갑 채운 다음에 기자들이 막 질문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오히려 막 표정도 당당하고 막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야,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니? 그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 우리 집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온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게 인간이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얘는 그냥 짐승이다. 짐승만 또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그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루소의 생각이야. 루소의 생각. 인간 아니야. 근데 칸트는 인간이기에 죽여야 한다고 얘기해. 인간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 칸트 그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자연윤리 할 때도 봤지만 칸트는 뭘 강조하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있지. 뭐야? 이성.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어.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하냐면은
인간만이 자율성이라는 걸 띠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지.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야. 만약에 현지가 만약에 저기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커피를 실수로 쏟았어. 어떤 커피를? 현지도 어떻게 할 거야? 오!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해. 근데 만약에 강아지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강아지가 막 돌아다니다가 책상을 팍 쳐가지고 커피가 쏟아졌어. 그럼 강아지가 막 화장실에 가가지고 두루마리 막 손으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발로 이렇게 막 닦을까? 강아지가? 강아지는 안 해. 그게 인간과 강아지, 동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어떠니?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 책임. 그러니까 이런 자율성을 띠기 때문에 이성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거든, 인간은. 이 행위에 뒷받침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이야. 책임. 예를 들어서 나는 행동만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마구잡이식으로 난 행동만 막 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은 하나도 안 질 거야.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특징은 어떤 행동을 졌으면 책임까지 온전하게 지는 거야. 여기까지가 인간. 그럼 봐봐. 어떤 게 행위니 지금? 살인자는 살인이라는 행위를 저질렀어. 그러면 여기에 응당한 책임이 뭐야? 오케이. 사형이. 만약에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이라는 책임을 온전하게 내가 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를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어떤 책임을 지는 것,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다는 거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인자도 인격체고,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살인자를 이렇게 인격체로 보는 거고, 거기다 적을게. 지금 이거는 선생님 너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표현을 한 거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말로 해볼게.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 우리 인간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라나면서 우리한테 형성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생겨나? 아니, 생겨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태어날 때도 어때? 갖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거야. 인격. 여기서 생득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거지. 그래서 살인자의 어떤 행위에 따른 그 사형이라는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의 생득적 인격성이 유지 보존되는 것일까? 아니면 상실되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요렇게 되는 거야. 내가 아까 그랬지? 그를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것이 바로 사형이라. 이 사람의 생각.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득적 인격성이라고 있지. 밑에다 적을게. 이건 무슨 인격성이야? 시민적 인격성. 그러니까 생득적 인격성과 시민적 인격성은 좀 달라. 시민적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성남 시민. 이거는 어떤 사회 구성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이걸 얘기하는 건데, 칸트는 생득적 인격성은 유지 보존되는 것이지만 이 아래의 시민적 인격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 이건 상실이야. 이건 상실.
세 번째 진술 보세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나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인격에 대한 뭐라고? 존중입니다. 인격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생득적 인격성이 유지, 보존되는 것이고 정원 명령, 칸트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 맨 마지막 거기서는 처벌 밑줄, 의용 밑줄. 뒷부분은 맞거든.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맞는데 무엇을 의역했어? 처벌을 의역했다. 지금 칸트가 이 부분 어떤 행위를 우리가 의욕했다. 의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의욕? 의욕은 무역. 공부할 의욕이 상실됐다. 안 하고 싶다는 거지. 의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하고자 함. 이게 이제 의욕인데. 무엇을 의욕했다고 돼 있어 여기? 무엇을 의욕했다? 처벌. 처벌을 의욕했다. 처벌.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적어볼게. 처벌을 의욕했다. 일단 처벌이 아니에요. 처벌을 받을 행위가 없다. 이건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처벌이니? 살인이 처벌이니 사형이 처벌이니? 사형이 처벌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처벌을 받을 행위. 내가 왜 사형이라는 처벌을 받아?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이야. 살인. 그러면 범죄자, 살인자는 사형을 하고자 했겠니? 살인을 하고자 했겠니? 당연히 살인을 하고자 했겠지. 어느 누가 내가 죽고 싶어서, 내가 사형을 당하고 싶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벌 아니고 처벌을 받을 행위다. 두 가지. 그래서 해도 얘를 이해하는데 얘가 오답이지만 도움을 줄 거야. 같이 놓고 이해를 해보세요. 1번은 칸트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2번은 이제 루소, 순서대로 루소, 베카리아, 벤담 이렇게 나왔는데 쌤이 아래 보기 선지들을 보면서 내용 설명해 줄게. 자, 기억 볼게요.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위반한 국가의 적으로서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가? 자, 여기서 일단은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위반한 여기까지 밑줄 그어오세요. 지금 베카리아와 벤담의 공통점이 공리주의라고 했지. 여기 루소랑 베카리아의 공통점이 있어. 얘네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회계약서. 일단 사회계약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 사회계약서는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뭐냐면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학원이랑 계약을 맺었거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아파트라든지 어디 빌라라든지 살려면 부동산에 가서 뭐 해야 돼?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 계약을 맺으면 어때? 그 계약서에 내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이 뭐 하는 거야? 다 합의를 하는 거거든. 마치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일련의 과정이랑 비슷하게 태어났다라고 가정해보는 게 이 사회계약서. 사회계약서. 그래서 한번 가정해보는 거지. 봐봐. 사회가 없다면 뭐가 없다면? 사회가 없다면, 야 대한민국이 없다면
너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면, 이 국가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누가 내 생명을 지금 함부로 빼앗거나 나의 신체를 훼손하려고 해. 응? 그러면 내가 위협이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사회가 없다고 지금 내가 가정을 해보는 거야. 지금 사회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어.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112에 전화를 해. 그럼 뭐라고 나올까? 이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와. 진짜 소름이네. 112 전화했는데 이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온다고. 사회가 없으면은. 우리 집에 불이 났어. 119 전화했는데 네가 알아서 꺼라.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와. 이해되니? 지금은 112 아저씨들이 119 소방관 아저씨들이 나 지켜줘. 너가 위험에 빠져 있거나 너의 어떤 생명과 안전과 재산에 위해가 되는 순간이 있지. 그러면 와서 도와줘. 그게 국가의 존립 이유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의 보호 아래 지금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회가 없다면 그렇게 우리가 힘든 상황이 와. 그래서 이 사회, 봐봐.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생명, 안전,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사회를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사회 계약서. 그러니까 이 사회를 뭐라고 보냐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 안전, 재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권리 이런 것들. 그래서 루소도 그렇고 저기는 베카리아도 그렇고 루소도 그렇고 베카리아도 그렇고 다 이런 사회계약서의 입장인데 생각해 그 얘기지.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그 계약에 뭐가 있다고 했어? 내용이 있다고 했어. 내용. 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사인을 했다고 보는 건데 루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야, 개인의 생명, 안전, 재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냈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 빼앗는다면, 다른 사람의 안전을 내가 침해한다면 거꾸로 나의 생명과 어떤 재산, 안전을 빼앗아도 좋다고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라고 봐. 그랬어. 근데 베카리아는 뭐냐면, 야, 어떤 미친놈, 어떤 X가 자기 생명을 빼앗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누가 동의했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보는 게 베카리아. 적어줄게. 루소는 계약서의 내용에 개인의 어떤 생명권을 빼앗아도 좋다고 동의했어. 이 사람. 동의. 근데 그냥 뺏는 게 아니라 내가 뭐야?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뺏기는 거야. 베카리아는 동의하지 않았어. 한 명은 동의를 했고 한 명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는 뭐라고 했냐면, 이 말 잡아봐. 국가가 사형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얘기해. 다시 여기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나와. 공통점은 둘 다 사회계약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 다시 볼게.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위반. 자,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위반했어. 이거는 루소도 그렇고 베카리아도 그렇고 다 뭐 할까? 다 여기서에 대해서는 동의야. 동인데 뒷부분 국가의 적이고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되는가? 오케이. 루소가 O, 베카리아가 아니요. 벤덤 같은 경우는
랜덤은 사회계약 문제가 아니고 랜덤 같은 경우 쌤이 사용에 처해져야 된다. 사용을 반대한다. 아니라고 이 사람은 조건부로 사용 제도의 찬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딱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형벌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로 보편적 도덕 원리. 그게 바로 베카리아와 벤담의 공통점이에요. 둘 다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이 공리주의의 최대다수 최대 행복. 아까 1번 문제에서 사회적 선 이런 것들을 증진하는 거. 이게 보편적 도덕 원리예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형벌이 실시돼야 된다. 2번은 둘의 공통점. 이거 C 베카리아 인간의 정신에 더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입니다. 이거 별표고 얘는 베카리아 나오면 항상 나오는 건데 주의해야 돼요. 주의라고도 꼭 적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인물이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내용이 워낙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대충 봐가지고 헷갈리게끔 막 나와. 여기서 있잖아. 은근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더 큰. 자, 베카리아가 보세요. 베카리아가 사형과 종신노역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벌을 비교를 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베카리아는 사형에 대해서 뭐 하냐면 반대해. 종신노역형을 주장해. 그러면 베카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야? 베카리아도 공리주의자거든.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그냥 따지는 게 뭐야? 바로 이런 어떤 효과. 형벌이 효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줘야 돼. 그러지 않은 형벌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사형과 정신노역형의 특징을 각각 이야기해. 베카리아는 이렇게 얘기한다. 형벌이 갖고 있는 그 속성 그 자체. 형벌의 속성은 뭐 특징이죠, 뭐 특징.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하다가 너희 깜짝 놀라게 막 이렇게 하면 미안해. 수업을 해서 하는 거야.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 막 놀라잖아.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강도야, 강도. 훔치는 거 말고 강도, 세기. 야, 사형보다 더 강도가 강한 형벌이 있을까? 없지. 사형 끝판왕이에요. 그 이상의 어떤 형벌은 없어. 강도와 대비되는 게 뭐냐면 지속성이야. 종신노역형. 뭐야?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에 종사하는 거. 그러니까 형벌이 사형처럼 강하게 이렇게 한 번에 실시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개인에게 형벌이 계속해서 가해지는 거. 그러면 이 둘 중에 형벌이 더 효과가 있으려면 이 사람 왜 효과 따지니? 공리주의자니까. 효과가 없는 형벌은 의미가 없어. 이 둘 중에 뭐가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 그러니까 너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거거든. 다인 선생님이 오늘 갑자기 이상해. 갑자기 오늘 평상시는 천사였는데 갑자기 오늘 화를 엄청 불가지고 확 내. 우리도 일단 조금 쫄아 안 쫄아? 사실 쫄거든? 근데 다음날부터 어때? 똑같다고. 그때 순간만 살짝 쫀 티를 하고 다음날부터는 똑같이 그냥 한단 말이야. 사람이 쉽게 안 배워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베카리아 입장은 이거야. 한 번에 그렇게 강력하게 화를 내는 것보다는 큰 어떤 꾸지람을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어떻게 하냐면 계속 조금씩 훈계를 매일매일 하는 거야. 조금씩. 그게 훨씬 더 너희들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사람이 금방 잊어버리거든. 그 순간에는 강해가지고 놀라지 마. 그래서 강도보다 지속성이 어떻다? 더 뛰어나다. 조심할 게 뭐냐면 강도 사용 제도가 효과가 이거 적을게. 이게 효과가 없다. 얘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건 틀린 선지다. 강도도 효과가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무엇이 더 뛰어나다? 지속성, 종신노력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얘는 효과가 이렇게 해야 돼. 효과가 약하다. 여기는 효과가 강하다. 약하고 여기는 강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 됐죠? 리을 보세요. 리을. D. 밴덤. 형벌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의 재고가 보장될 때 허용될 수 있는 것. 자, 밑줄. 더 큰 악의 재고가 보장될 때. 밑줄. 더 큰 악의 재고가 보장될 때. 자, 밴덤의 경우는 이거 뭐지? 조건을 항상 이 조건들 따져요. 조건. 근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형벌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다음에 하게 될 무슨 시민 불복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공유주의는 항상 계산을 하게. 계산. 밴덤 공리주의는 형벌을 이렇게 얘기해요. 형벌은 뭐냐면 고통이야. 고통. 형벌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뭐니? 고통이거든. 공리주의가 싫어하는 게 뭐야? 고통이에요. 공리주의가 좋아하는 게 뭐야? 쾌락,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적으면 적을수록, 반대의 쾌락과 행복은 많으면 많을수록 공리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거거든. 근데 형벌은 자체는 고통이지. 고통은 뭐냐? 한 글자로 하면 악이거든. 악.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좋아하는 게 선이었잖아. 반대가 악이야. 형벌 이코르 고통이고 그건 악이야. 근데 이 악을 왜 실시하냐? 이건 필요악이야. 필요. 야, 우리가 북한 쓴 약을 왜 먹니? 그 약을 통해서 무엇 하려고 그래? 더 큰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함 아니겠어? 오케이.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 쉽게. 얘가 필요한 악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악이 있고 악이 있어요. 이건 작은 악, 이건 큰 악. 작은 악으로 이 큰 악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 악은 아주 유용합니다. 악으로 악을 제거한다. 뭐가 더 커야 되면 이게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야. 만약에 예시를 하나 좀 들어줄게. 예시를. 음주운전을 한 어떤 시민이 있다고 해보자. 음주운전. 그러면 그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이제 고통이 가해져. 예를 들어서 면허 취소, 어떤 벌금형 이런 것들. 맨날 운전하고 다니다가 이 대중교통 타고 다니려면은 힘들거든. 벌금 막 몇백만 원씩 나와. 이거 다 뭐야? 고통이지, 악이지. 하지만 이러한 어떤 형벌과 고통이 가해지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고통과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되고 이제 음주를 하고 난 다음에 운전을 하지 않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저때요 저 악은 어떻게 된다? 받아들여질 수 있고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악들이 있지. 그걸 뭐 하는 거냐면 미리 사전에 이러한 악으로서 제거를 예방을 해보겠다는 얘기. 이게 더 커야 되는 거야. 이게 더 커야 돼. 만약에 이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반대가 되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이 반대가 x고 이 반대가 x야. x고 그래서 리을 더 흔하게 제거가 보장될 때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기세요. 앞에서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우리가 같이 봐도 되는 선지들이 있을 거야. 얘들아, 을 올라가고 지문 을. 쌤이 지문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읽어줄 테니까 이건 좀 밑줄 긋고 공부를 해봐. 을 봐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과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가 뭘 깼어? 밑줄. 사회계약을 깨버렸어. 따라서 그는 이제 국가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과 선고이다. 그는 무엇인 자야? 계약을 깬 자입니다. 깬 자. 추방에 의해서 추방 밑줄. 그 다음 줄 죽음 밑줄.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내가 말했지만 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계약 맺을 때 강사들이 그런 게 있어. 수업이 1시 시작이야. 그러면 어때? 수업 미리 전에 딱 와서 수업 준비도 하고 자료도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1시면은 한 1시 10분쯤에 와가지고 얘들아 미안해 하면서 그제서야 무슨 뭐 자료 나눠주고 덥다 좀 쉬었다. 그럼 되겠니? 그럼 계약 위반이야. 야, 니들이 원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런 강사랑 같이 일하고 싶겠니? 그리고 그런 그런 강사들은 애들이 알아. 학생들이. 니들 눈이 무서워. 니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지금 다 평가하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 아닌 척 하지만 다 알고 있어. 그럼 봐봐. 이건 계약 위반이거든? 그러면 원장님이 어떻게 할까? 그런 강사는 쫓는다고. 응. 같이 할 수가 없어. 뭐야? 추방. 우리 학원이라는 공동체에서 추방. 죽일 수는 없고. 이게 국가 사회면 어떻게 한다고? 남을 죽인다면 사형 혹은 추방. 두 가지. 그래서 자, 루소가 두 개가 있어. 루소는 이 살인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이 루소는 두 가지를 얘기해. 자, 사형리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거야. 추방. 이 두 가지. 그리고 추방제도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루소 할 때는 안 나왔거든. 근데 이 추방제도가 이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별표야. 그럼 만약에 봐봐. 루소가 살인자에 대한 유일한 오로지 사형제도만 주장했다. 이러면 이제 X인 추방제도까지 동시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체크. 자, 병을 볼게. 병. 형벌의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하지 못했다. 남용. 그러니까 지금 병이 베카리아인데 베카리아는 무엇을 지금 비판하는 거야? 사형을 지금 비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대로 조직된 국가에서 사형은 정말로 유용하고 정당한가? 유용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는다라고 본다. 보기로 내려오겠습니다. 기억. 사형은 살인자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고 있죠. 인격을 목적으로 대고. 이거 누구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칸트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한다. 그러니까 칸트가 장원명령에서 어떻게 얘기했지? 인간을 수단시하지 말고 무엇 대우하라고 했어? 목적으로 대우하라.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야. 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온전하게 그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해준. 이게 그를 목적으로 대우해준. 칸트 아저씨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기억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칸트밖에 없지. 아예 그냥 기억은 칸트 내용이야. 자, 그 다음 니은.
리은은 지금 B, 루소만의 주장으로 지금 들어있어. 형벌 부과의 정당성 여부는 여기서 일단 끊어봐야 돼. 형벌을 부과할 때 그 형벌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는지에 따지는 것은 어디에서 찾는다? 사회계약에서 찾는다. 그 말은 이 리은은 사회계약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같이 넣어야겠어? 베카리아. 이것은 공리주의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C, 베카리아 맞고요. 그 다음 리얼. 살인자에 대한 사용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밑줄은 여기서 공적 정의 실현 밑줄. 이거 하나 설명하고 좀 쉴게요. 지금 우리가 칸트, 루소, 베카리아, 랜덤 4명 보고 있는데 저 4명의 사상가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한번 정리하고 보실게. 이 말이 나오면 누가 누구한테 비판한다고 했을 때도 오답이야. 누가 누구한테 비판한다고 했을 때 간과하지 않아. 다 공통점이니까. 이거 공통점 첫 번째 이렇게 볼게. 첫 번째 죄형 법정주의.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 이 말이 풀어져서 나오는데, 자, 이해를 해볼게. 일단 먼저 죄형. 죄는 범죄야.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뭐가 가해지냐면 형벌이 가해져요. 형벌이. 법은 법률이야. 정은 정해진 기준. 좀 풀었으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벌이 가해지는데, 그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 나오는 4명의 사람들은 언제적 사람들이냐면 다 근대. 서양에서 근대라고 하는 시점 이후에 등장하는 거거든. 서양에서 근대 이전이 뭐냐면 중세라고 불리는 시절이 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이런 거거든.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 좀 좋아. 우리나라 언제가 근대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거. 고려 조선시대 이때가 우리나라 중세라고 불리는 거야. 마치 서양에서. 그럼 봐봐.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 법이 있긴 있어. 법이 있거든? 법이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있어? 왕이 있다고. 왕이 있어. 지금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왕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랑 친한 친구가 있어. 친한 친구가. 그래서 친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음주운전하고 어디 막 사람도 치고 막 어디 건물 외벽도 들이받고 인명피해 나고 막 그랬어?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잠깐만요 해가지고 대통령 자기 친구 전화해가지고 야 성렬아, 이 대통령 누군지 알지? 윤석열. 야 성렬아, 나 지금 사고를 했는데 야 니 좀 봐줘라. 좀 전화 좀 해라. 경찰청장한테 좀 전화 좀 해. 아 다음부터 안 그러다 그래. 그럼 대통령이 알았어, 좀만 기다려. 내가 빼줄게. 야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고. 이렇게 딱 바로 끝나버리는 거야 이거. 그래서 특별히 다음날 사람들 다 광화문으로 나와가지고 촛불 들고 또 난리 나고 또 쫓아나요. 근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왕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왕도 친구 있겠지. 왕 친구가 또 잘못해가지고 왕한테 전화는 못하지. 가가지고 야 좀 빼줘. 왕이 알았어 기다려. 신하들 다 부른 다음에 야 얘 빼줘. 그럼 신하들 처음에는 저건 아니래옵니다 막 하겠지. 몇 번 하겠지. 그러다 왕이 야 그냥 해. 그럼 신하들이 뭐라 그럴까? 알겠사옵니다 한다고. 그 나라는 그 뉘앙스 느낌 알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근대는
무슨 말이에요? 근데요, 근자는 가까울 근자. 현대와 가깝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들 있지. 그게 나오는 시점이 이제 이 근대부터야.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그냥 행사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정해진 법률과 기준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게 이런 거야. 여기 반대되는 게 사적으로 자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자의적인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냐면 지 멋대로 가, 지 멋대로. 죄형 법정주의. 내가 누가 나를 때렸어. 지나가다가 누가 술 취한 사람이 선생님을 때렸어. 뭐야? 나도 똑같이 때려. 그럼 나도 뭐가 되니? 물론 정상 참작은 되지만 나도 가해자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조금 물론 법이 조금 미비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나도 똑같이 내가 보복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우리 동생을 해가지고 내가 똑같이 보복했다. 그럼 나도 뭐가 되니? 나도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주도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실시해야 돼. 단순하게 감정의 어떤 보복 차원에서 실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세 번째. 두 번째. 비례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이렇게 비례성의 원칙. 비례성이 뭐냐? 이거는 쌤이 그래프 작은 건 아니야. 그래프 그리면 x축이 범죄야, y축이 형벌이야. 봐봐. 편의점에 가서 콜라 한 캔을 훔쳤어.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긴 하지만 1,000원짜리 캔콜라 하나를 훔쳐서 배고파서 목말라서 마셨다. 징역 10년. 어때? 태는 어때? 적절하나? 좀 어때? 과하지? 너무하잖아. 콜라 하나 훔쳤다고. 그치? 그에 상응하는, 그에 알맞는 형벌이 가해져야겠지. 그러니까 방금은 무슨 원칙에 위배되는 거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그 범죄에 알맞는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범죄에는 이 정도에 알맞는 형벌이 가해져야 돼. 사람을 죽였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2년 정도만 징역 살고 쉽게 풀어줘. 그럼 안 되겠지. 어디 집을 털었어. 집을 털었는데 갑자기 경찰 아저씨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바로 풀어줘. 이 말이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방금은 어떤 경우야? 범죄가 정말 위중한데 형벌이 너무 미비한 경우 그렇게 얘기한 거야. 범죄가 이렇게 과하면 크면 형벌도 이렇게 과된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물론 있지. 봐봐 여기 내가 이거 있는데 여기다 살인이라고 적어볼게. 그러면 살인이라는 범죄에는 사형이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거야.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아까 뭘 주장했지? 정신노역. 이 사람은 정신노역을 주장하는 거야. 그럼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에 맞는 게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살인이라는 이 범죄가 위중하기 때문에 이 위중한 범죄에는 이러한 형벌들이 알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비례성의 원칙.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바로 지금 선제에서 나오는 건데 형벌을 실시하는 것은 곧 뭐냐면 이건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이에요. 정의 실현.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 이런 것을 위함이다. 그리고 이건 공적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아까 개인이 사적으로 보복할 수 없다 그랬지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공적 정의. 오케이 10분만 쉴게요.